306페이지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이라고 적혀 있죠. 자, 지금 이제 우리가 하려는 건 제일 아래에 있는 결정세액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종합소득 금액은 뭐 2배 사근 연기가 있는데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소득 금액이 되겠죠. 그럼 그 금액만 가지고 이제 우리 종합소득 공제에서 우리가 그 인적 공제인 기본 공제하고 추가 공제를 이제 뺄 거예요. 그럼 지금 소득 공제가 있는데 우리는 세율을 부과하는 금액을 과세 표준이라 그러죠. 그럼 지금 소득 공제는 세율 부과하는 거 위쪽에 있잖아. 과세 표준 위에. 한마디로 세금을 아예 세율을 부과 아예 안 하겠다는 게 우리 소득 공제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아래 특별소득 공제라는 게 있죠. 그럼 특별소득 공제에 보험료 연금소득 공제라고 적혀 있는 건 이거는 우리 건강보험료하고 국민연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민연금. 그럼 이런 것들은 전액 공제를 해줄 거예요. 이따가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하나씩 다 같이 볼 거예요. 그럼 전액 공제를 놔두고 신용카드도 소득 공제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소득 공제를 빼고 나면 과세 표준이 나오게 되죠. 그럼 이 과세 표준에서 이제 우리가 세율이 우리 최소가 6%라 말했던 6%, 15%, 24% 이걸 부과해서 세액이 나오면 이제 그 세금에서 이걸 산출세액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사원 등록에서 부양가족 명세할 때에 자녀세액 공제 그리고 출산 입양 세액 공제 같은 걸 빼고 그리고 우리 130만 원 이하는 55% 해주고 그 넘어가는 거는 30% 해주고 적혀있던 근로세액 공제라는 걸 빼고 세액 공제는 이제 산출세액이 나오면 세금에서 세금을 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걸 빼고 다음 이제 물적 공제라는 게 있죠. 이제 이 물적 공제가 오늘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할 포인트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보험료 납부를 하죠. 우리 자동차 보험도 납부하고 암보험도 넣고 계실 거고 그럼 보험에 대한 금액의 몇 퍼센트 이렇게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정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거하고 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것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세금을 빼줄 거고 또 우리 공부하는 것들 있죠. 그럼 교육비에 대해서도 또 세금을 빼줄 거예요. 또 기부하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빼줄 거고 연금은 나중에 연금 받아 먹을 때에 세금 부과할 거니까 이것도 또 빼주게 될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빼고 나면 결정세액이 될 건데 그럼 지금 여기에서 보험료가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죠. 특별소득공제도 있고 세액공제도 있죠. 그럼 우리 위에 있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4대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 거는 4대 보험이 이야기하는 거고 아래 거는 우리가 나의 자의적으로 넣는 연금이라든지 사적 연금들, 사적 보험들 있죠. 그런 것들이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그럼 위에 거하고 아래하고는 다 틀리죠. 근데 과거에는 전부 다 소득 공제였다가 얘가 세액 공제로 내려간 이유는 소득 공제는 무조건 소득이 큰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내린 거고 이걸 이야기할 때는 저는 이거 내리신 그 남녀 두 분을 아주 높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서로 다른 곳에 계시죠? 그죠? 그 두 분 때 얘를 정립을 했어요. 그래서 그 두 분이 참 잘했다. 특히 지금 마지막 먼저 가 계신 분 있죠? 그분이 이거 정립을 이렇게 내렸어요. 그래서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높임말 써서 더 잘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씨 박씨 그러면 잘못한 거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저와 같이 309페이지로 가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냥 웃고 즐기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웃고 즐기면서 기억해야 돼요. 나중에. 자, 그럼 첫 번째가 이제 보험료인데 우리 309페이지 아래에 특별세액 공제, 소득 공제 적혀 있는 거 볼 건데 자, 보험료에서 지금 저하고 같이 여러분이 공부할 거는 소득 공제가 아니고 세액 공제를 볼 거예요. 보험료 세액 공제. 자, 그럼 지금 처음 적혀 있는 거는
보험료 특별소득공제라고 적혀 있죠. 그건 우리 4대 보험이라 말하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이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전액인데 왜 신경 안 써도 되냐면 우리 급여 자료 입력할 때에 공제 쪽에 쭉 떴죠. 그 금액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입력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불러와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손댈 일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 심란해라고 이 정보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들어와 있겠지, 아니 뭐 들어와 있네 하고 위치만 보면 되지, 우리가 따로 입력하는 게 아니고 급여명세서에서 불러와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자, 그냥 전액이다 이런 상으로 알면 되겠죠. 손도 못 떼는데 무슨 세금이야. 그래서 떼버리는 거예요, 소득공제로.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보험료 세액 공제가 있죠. 자, 이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 보험료 세액 공제는 자, 기준이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야지만 되는 거예요. 기준이 계약자나 납입자 기준이 아니고 피보험자의 기준이에요. 그럼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라는 건 본인 당연히 되는 거고, 본인은 뭐 나이든 소득금액이든 따지지 않고 기본공제에서 그냥 본인 포함 나머지 부양가족이라 그랬죠. 그럼 본인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뭐 배우자는 나이 제한 없고 소득금액에 제한이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20세 이하 60세 이상 소득금액 제한 전부 다 있었죠. 그거 다 따져가지고 그 조건이 피보험자가 맞는 경우에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장성 보험만 되는 거예요. 자, 보장성 보험만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저축성 보험은 우리 공제 대상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건 보장성 보험만 우리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연말정산 받아보신 적 있으신 분 있죠? 그럼 이제 우리 상식으로 기억을 해둘게요. 일반적으로 보험료 10만 정도 납부하시는 분들 있죠. 근데 내가 보험료 이것저것 막 다 끌어모으려고 연말정산 할 때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1년치 납입액이 100만 원 되면 끝이에요. 더 이상 모으려고 하는 건 쓸데없는 짓이에요. 100만 원에 12%인 12만 원이 세액 공제로 끝이니까 그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딱 눌렀는데 나온 금액이 100만 원 넘죠? 그럼 더 이상 보험료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근데 뭐 빠진 것 같다고 더 찾고 있는 건 나 혼자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쓰는 간에 상관없어요. 그냥 100만 원 정도 선이면 12만 원 나의 산출세액에서 12만 원이 빠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그러니까 상해를 입는 사람은 상해보험은, 입었던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은 상해보험은 또 전용 보장성 보험 아니면 못 넣어요. 또 우리 암 걸린 적 있는 사람이 암보험 못 넣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어느 기간 되면 넣는 전용 보험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추가로 우리 15%를 더 공제해 주는 거예요. 100만 원 한도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럼 자, 제 친구 예를 들어 볼게요. 제 친구가 정말 어딘지 모르는데 사실 친구의 소문에 의하면 발가락이 이상이 생겼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직 아무도 몰라요. 친구들이 나보고 바보래. 걔랑 같이 수영장도 여러 번 어릴 때 많이 다녔는데 저는 몰랐거든. 친구 발가락 보고 다니나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몰랐는데, 근데 발가락이 문제가 있었다면 상해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암보험이나 일반 보험 넣을 때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일까요? 아니죠. 한마디로 장애가 있다고 해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애가 있어도 방금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일반 암보험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장애가 있다고 장애인에 체크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 컴퓨터에는 일반 장애인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럼 장애인은 아래에 써야 되냐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만 추가로 더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장애 등급 문제에서 있는데 일반 보장성 보험이다라고 적혀 있으면 일반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 보험만이 아니고 전부 다 합쳐서 우리 가족 거 다 합쳐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보험이 100만 원 넘어가면 우리 가족 거 받지 마. 가족들 보험료 막 찾으려고 막 그럴 필요도 없겠죠. 이건 피보험자 기준이에요. 물론 지금 제가 여러분 실물을 말하는 거지, 시험에서는 온 가족 거 다 합쳐야지. 적혀 있는 거 다 합쳐가지고 쓸 거예요. 그럼 그때 기준점이
피보험자지 계약자가 아니고 그리고 납입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간다. 별거 아니죠. 이것만 기억하면 그 기준에 맞는 보험료만 합쳐서 더해서 쓰는 게 시험 문제예요. 할만하죠? 자, 그럼 다음은 이제 의료비 세액 공제를 볼게요. 의료비 세액 공제는 보험료하고 반대로, 보험료는 우리가 기본공제 이야기할 때 나이, 소득금이 다 따졌잖아요. 그런데 의료비 세액 공제는 나이 제한이 없고 그리고 소득 금액에 제한이 없어요. 한마디로 나와 수평적 수의적 관계는 전부 다 된다는 거예요. 기본공제에서 우리가 부라고 하면서도 쓰는 이유가 이런 거에 있는 거예요. 일단 우리 가족 속에 들어가 있고 기본공제 150만 원 못 받는 거지 그분들의 의료비하고 받으려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부라고 하더라도 전부 다 집어넣는 거예요. 자, 이런 특징이 아무 제한이 없죠. 그래서 저도 문제 풀 때 다른 거는 뭐 나이 이야기하고 소득금액 이야기하는데 의료비 할 때는 그런 거 이야기는 안 할 거예요. 그럼 자, 여기에서 의료비에서는 장애가 있으면 장애인 쪽에 쓸 거고, 자, 여기에는 본인하고 그리고 장애인하고 경로자하고는 전부 다 전액 대상이에요. 전액이 대상이 될 건데, 자, 우리 기본공제에서 장애인은 몇 살이었죠? 장애인이 몇 살이에요? 경로자가 몇 살이었죠? 70세가 넘으면 우리 경로 우대로해서 100만 원 더 받았었죠. 그런데 의료비에서는 얘는 65세 이상이에요. 경로자가 65세 이상이에요. 얘도 머지않아 70세로 오를 거예요. 계속 오르고 있죠. 그죠? 저도 가끔씩 생각하면 좀 이상한데 60대 중반에 형님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보면 좀 이상하긴 해요. 근데 저보다 잘 뛰어요. 옛날엔 60세 넘으면 영감이었는데 요즘은 그 형님들이 막 클라이밍하고 그래요. 60대 초반이. 그러기 때문에 세상이 달라졌죠. 근데 65세 넘었다고 경로자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물론 안 건강하신 분들은 경로 의대를 받고 싶겠지만, 자, 그럼 그 외 나머지는 우리 이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칸들을 따로따로 하고 있는데, 자, 우리 일반 의료비는 우리 책에 보시면 한도가 연간 7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죠. 이게 지금 내 것만이 아니고 우리 가족 거 다 합쳐서 우리 자녀 장애 없으면 저기 하나도 들어올 거 없잖아. 그러면 자녀 거, 뭐 배우자도 저기에 뭐 안 들어오면 배우자 거, 형제 자매 거 전부 다 합쳐가지고 700까지. 그럼 그 본인이나 경로자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다 하는데, 우리 그 뭐죠? 체외 수정하는 그 불임 관련된 거 있죠. 그런 거는 우리는 세제 혜택은 당연히 많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전액 공제로 같이 해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의료비에서 안 되는 걸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안 되는 거. 자, 공제 안 되는 거에 첫 번째가 실비보험 수령한 거. 올해부터 적용이에요. 작년까지는 실비보험 상관없이 다 해줬는데, 실비보험 수령한 적용받은 부분은 이제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져요. 우리 보험 실비보험 가입돼서 받는 경우 있죠. 그거는 빠질 거예요. 자, 그리고 미용 목적 성형도 안 돼요. 치료 목적 성형은 돼요. 그래서 성형수술이라고 적혀 있거나 성형치료비 적혀 있으면 비고를 확인하셔야 돼요. 치료 목적도 있고 성형 목적도 있으니까. 그럼 치료 목적은 당연히 의료비겠죠. 저하고 제 친하던 그 동생도 엊그제 제가 그 술 마셨던 할머니 돌아가셨다는 그 동생 이야기한 적 있었죠. 걔도 쌍꺼풀 수술 3번 했어요. 눈이 큰데 눈을 각막을 찔러요, 쌍꺼풀이. 그래서 쌍꺼풀 수술했는데 걔 풀려가지고
다시 가고 두 번째 풀렸을 때는 가서 의사 멱살 잡았어요. 걔는 정말 치료 목적이죠. 그런 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데 이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해외 의료비. 이거는 이제 우리 대상이 아니죠. 그럼 시험 보면 부모님이 임플란트 하러 외국에 가고 그러실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해외에서 임플란트 하고 하면 그런 해외 의료비 안 돼. 국내에서 하는 건 돼요. 뭐 이제 뭐 임플란트가 나이에 맞춰 가지고 의료보험 적용도 된다며. 그죠? 우리나라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건강 증진 식품들 있죠. 우리 보약이라든지 몸보신 하는 약들 이런 것들은 안 돼요. 건강 증진 식품. 자, 이 용어하고 좀 비슷한 글자가 건강검진비라는 게 있죠. 건강검진비는 되는 거예요. 원래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죠. 그래서 건강검진비는 되는 거고 얘는 건강증진식품, 우리 건강보조제라든지 보약 있죠. 근데 치료 목적 한약 이런 건 되는 거예요. 보약이 안 되는 거고. 다음이 우리 미인과 간병인. 자, 우리 책에는 그냥 간병인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간병인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병원에서 그 수발이 힘드신 분 도와주시는 그런 고마운 분들을 간병인이라고 하죠. 근데 그런 분은 의료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미인과 간병인이라고. 인가된 간병인은 뭐냐면 여러분들 중환자실 들어가 보신 적 있나요? 안 들어가는 게 아름다운 인생인 거고. 저도 어머니가 이제 좀 수술을 크게 하셔가지고 들어가 봤어요. 하루에 30분 되는데 동생 15분, 내 15분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너무 고통스러운 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묶여 있고 막 그래요. 자기 몸 만지고 그럴까봐. 그럼 거기에 간호사가 거기서 양치부터 밥을 전부 다 먹여줘요. 아니 간호사 중에 좀 레벨이 높아 보이던데, 근데 그 사람들이 인가된 간병인이에요. 그분들은 의료비에 같이 측정이 돼서 나오고, 병원에서 소개해주는 그냥 간병인들 있죠. 이제 우리 환자실이라고 말하나요? 입원실인가? 거기에 있는 거는 나중에 의료비를 보면 의료비 쭉 다 산정되고 밑에 간병비가 따로 붙을 거예요. 그건 의료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병인은 우리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교재 아래 보시면 산후조리원 있죠. 자, 제가 당구장 표시하는 건 좀 체크하셔야 될 게, 산후조리원은 조건이, 이건 내 배우자가 산후조리원비를 썼든 뭐든 간에 일단 지금 내가 본인이 7천만 원의 청구료가 이하야지 되는 거고, 그리고 연 200만 원 한도예요. 얘가 한도가 200만 원 한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두 개를 기억해야 돼요. 7천만 원 이하에 되니까 본인이 7천만 원이 넘어가면 얘 대상 아니니까 빼야 되고, 그리고 돈을 많이 썼다 하더라도 의료비 쓰는 칸이 이것만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250 썼다 하더라도 200만 원만 더 해야 돼요. 그래서 한도가 있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한도가 있는 걸. 자,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원래 산후조리원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었어요. 면세사업자는 맞는데 산후조리원이 의료기관인가요? 그래서 의료비 세액공제가 안 되는 거였어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간대요. 그럼 과세관청이 눈이 번쩍이겠죠. 도대체 저기에 몇 명이 가서 얼마나 돈 벌까? 그러면서 들어왔어요. 다 목적은 그거예요. 다 목적은. 그래서 저기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끝내줘요. 쟤네들이 돈 많이 버나 봐. 갑자기 소득 증가 직군에 들어가 있어요. 산후조리 운영이.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의료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이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적혀 있잖아. 쭉 이제 항목이 돈 쓴 게 나와요. 돈 쓴 게 나오면 의료비는 누가 썼다, 누구의 의료비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안 따지니까.
물론 삼촌, 고모, 이모 이런 건 안 돼요. 이런 거래. 이런 분들은 안 돼요. 뭐 조카, 제가 수평적 수익적 관계 김홍재한테 된다고 말한 그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여기에 들어와서 일단 본인 장애인 경유한 전액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얘 따로 있고 얘들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얘들이 붙어 있고 얘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우리 칸들이 이상하게 계속 시행규칙이 얘 세 명이서 이렇게 붙였다 이렇게 하나 둘 때 있고 이렇게 붙였다 이렇게 하나 둘 때가 있어요. 뭔지 이유 모르겠는데 근데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장애가 있죠. 그러면 어디에 쓸까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장애에 써도 되고 그냥 경로자에 써도 되고 뭐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그 외 나머지는 이제 옛날에는 일반 공제 대상이라 그러는데 지금은 위에 이걸 적어놓고 그 밖에 공제 대상이라 적은 게 이제 그 외 나머지 사람으로 분리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얘를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양가로 3번에 교육비세액 공제. 혹시나 여러분들이 또 걱정하실까봐 그 바로 위에 의료비 신용카드 이중공제 가능 적혀 있는 거 있죠. 그건 이중공제 가능한 걸로 제가 한 번에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럼 이제 교육비 세액 공제를 봅시다. 자, 교육비 세액 공제는 나이의 제한은 없어요. 그런데 소득 금액의 제한은 있어요. 한마디로 20세 이하, 60세 이상 배우자는 나이 제한 없을 거고 그는 있는데 우리 나이의 제한은 없다는 거예요. 자, 22살짜리 대학생 아들이 있어요. 기본문제 대상 되나요? 기본문제? 안 되죠. 왜 안 되죠? 나이 때문에. 근데 얘는 학교만 다니고 돈을 안 벌어요. 그럼 얘 학비 누가 되죠? 부모님이죠. 그래서 그런 애 때문에 저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애가 돈은 안 벌고 근데 나이는 20살이 넘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교육비 공제는 나이는 안 따지고 우리 소득 금액만 따질 거예요. 대신 이 아들이 1년 동안 지원 짜서 용돈벌이로 소득 금액 100만 원 넘도록 뭔가 일을 했다. 그러면 나한테 쓸모없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걔는 소득 금액이 100이 넘어버리잖아. 차라리 아르바이트 일용직을 했어야 되지. 사업소득으로 잡혀버린 순간 100만 원이 쉽게 넘어가 버리겠죠. 그러면 나한테는 이렇게 학비가 공제가 안 되는데 제가 왜 쓸모없는 자식이라 말하냐면 학비에 대한 소득 공제가 세액 공제가 꽤 커요. 꽤 크기 때문에 화가 많이 날 거예요. 걔가 버는 거 가지고 우리 집에 돈 1원도 안 갖다 주잖아. 그렇기 때문에 많이 서운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큰 특징은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안 돼요. 직계 존속의 교육비 있죠. 뭐 노인 대학이든 뭐 아버지가 그냥 고등학교로 뒤늦게 가시든 대학교를 어떻게 가시든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원은 본인만 돼요. 대학원은 본인만. 그래서 우리 세금 쪽에서는 하는 말이 지금 올해 돈 너무 많이 벌었어. 그럼 일단 대학원 등록은 해둬라 이야기를 해요. 본인 거는 한도도 없기 때문에 와 집어넣는 순간 세금에 큰 힘이 돼요. 어마무시하게 팍 떨어져요. 조금만 집어넣어도 딴 거 안 넣어도 될 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그럼 대학원 한 500만씩 하잖아. 그죠? 그럼 한 학기 두 학기만 딱 집어넣어도 세금이 훅 줄은 게 느껴져요. 그래서 자, 이 대학원은 대신 자녀들 건 안 되고 배우자 것도 안 되고 본인 것만 돼요. 자, 그럼 형제자매 대학교는 저거 안 된다고 적은 적 있나요? 돼요. 많은 사람이 형제자매 학비 내주는 게 싫은가 봐. 그래서 여러분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시험에 나와도 형제자매 대학교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형제자매 소득 금액 없으면 돼요. 나이 제한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형제자매가 당연히 뭐 20, 30대로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걔가 대학교로 가면 소득 금액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형제자매는.
형제자매가 아버지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육비에서 또 중요한 특징 하나가 학원비는 교육비가 아니에요. 학원비는 안 돼요. 학원비는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가 큰 틀인데 이제 예외를 조금씩 볼게요. 자, 일단 직계전속에 교육비 적혀 있는데 자, 우리 예외 사항이 장애인 예외예요. 특수교육비는 얘는 소득 금액의 제한도 안 따질 거고 직계 전속도 가능해요. 장애인 특수교육비가 어떤 거죠? 제가 주위에서 들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가족이 눈이 안 보여져서 실명을 해요. 그럼 맹인학교 가야 되죠. 그런 경우에 이때는 우리 직계 전속도 그 교육비는 장애인 특수교육비라고 따로 있죠. 장애인이 학교 다닌다가 아니에요. 그 특수교육비를 소득금액에 제한 없어요. 그리고 직계 전속도 돼요. 자, 재작년 거 보면 소득금액 제한이 있었어요. 그래 칸 이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래서 다 없어지고 그냥 장애인 특수교육에다가 따로 집어넣으면 돼요. 장애가 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특수교육만 장애인 칸에 따로 들어갈 거예요. 우리 의료비만 장애 있으면 장애 쪽에 가는 거지 보험료나 교육비는 그 특수 전용 있는 것만 따로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그 제가 아는 분 중에 자기 아들이 귀가 안 들려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그 애가 입모양 보고 말을 다 알아요. 그래서 일반 학교 가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미리 이야기를 해서 애 보는 앞에서 이야기를 하지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는 안 하나 봐. 그런 애가 그냥 일반 학교 가고 하는 건 일반 학비죠. 그런 장애인 전용 교육이 아니죠. 근데 가급적이면 그런 학교로 보내고 싶어 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장애인 특수교육에 대해서는 피치 못할 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 저기 할 거예요. 그 형님은 좀 잔인하게 애가 수화를 배우면 수화를 쓰면서 사람들 입모양으로 말 알아듣는 노력을 안 할 것 같다고 수화를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걔도 지 스스로 나한테 그때 막 그 카톡 주고받는데 자기 20살 되면 배울 거래. 내가 왜 보냈더니 여자친구 사귈 거래. 훌륭한 생각이죠. 목표가 또렷하면 결과는 일어나요. 그죠? 자, 그럼 지금 이제 여기 하고 이제 학원비가 또 예외가 있는데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가능해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돼요. 또 본인의 직무 능력 향상 직무 능력 지금 본인이 쓰고 있는 카드 제도가 직무 능력 향상 제도인가? 직업 능력 개발법에 의한 교육인가? 아무튼 직무 능력 향상 교육 보니까 여러분들 제2자 카드라고 말하면서 하는 그 카드 있죠? 그걸로 교육하는 거에 교육비에 자기 부담금. 우리 저녁에 수업하시는 분 대다수가 조건인데 뭐 요즘 국가 좋아져 자기 부담금도 이렇게 줄어가지고 얼마 안 되죠. 그죠? 처음에 막 학원비 생각하면 저녁반이 60시간인데 40만 원 돈 해요. 40만 원 생각하고 갔다가 자기는 8만 원 한 사람도 있고 4만 원 한 사람도 있고 학원에서 떼주면 눈빛이 서운함이 막 스려져 있어요. 저는 40만 원 생각했다가 자기 부담금은 자기가 낸 돈 가지고 해야지. 그죠?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본인이 영어학원 다녀요. 엄마하고 관련 있대. 안 돼요. 그런 건 안 돼요. 우리 학원비는 원칙 안 된다 했잖아요. 안 되는 거고 직무 능력 향상 교육, 직업 능력 개발 교육 있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직업 능력 개발 교육인데 이거에 의해서 자기 부담금에 대한 거 그것만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자, 그럼 일단 기본 틀이 자, 여기가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자, 얘는 된다는 이야기예요. 학원비. 물론 학원비는 안 되는데 되는 게 얘 두 개가 된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거 한도가 있는 게 있어요. 자, 우리 교육비 중에 최고의 교육비가 교복비죠. 교복. 자, 중고등학생 교복비 그 천조가리로 교복을 몇 개 만들까요? 또 상상하는 순간 세금의 의욕이 확 느껴지죠. 그래서 교육비로 들어가는데 얘는 자녀 1인당 50만 원 한도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50만 원은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생각을 잘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세요. 중고등학교. 왜냐하면 초등학교는 안 돼요. 초등학교 안 되고 중고등학교 교복비가 되는 거지 초등학교는 안 돼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교복 입고 다니셨나요? 다니셨어요? 훌륭한 학교를 다녔구나. 아니 제가 옛날에 전국 자연부 중앙에 있었는데 제가 사무차장이었고 우리 사무총장님이 저보다 9살 많은 형님이었어요. 리라 초등학교가 있나 봐 서울에. 그 형님은 고려대학교 나왔는데 학력서라 그러면 맨날 제 위에 제일 크게 리라 초등학교를 써요. 근데 도대체 그게 뭔데 그러면 교복 입고 놀아버스 타고 다녔다고. 그냥 무슨 천사들의 합창이냐고 그랬는데 그런 초등학교 교복비는 안 돼요. 중고등학교만 돼요. 그럼 초등학교가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 초, 중, 고 체험학습비. 자, 초중고 체험학습비는 1인당 30만 원이에요. 이거는 생긴 지가 오래 안 됐어요. 자, 여기서 체험학습비가 뭔지 아시나요? 저도 몰라서 세무서에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왜냐면 정말 그 학교에서 애들 체험학습 간다 뭐 이런 거 하길래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수학여행이래요. 그런 순간 맞죠? 저도 그렇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종로 세무서에 물어봤더니 수학여행이래요. 그럼 1인당 30만이니까 초등학교도 가잖아. 저도 이 세 개 중에 이때만 갔어요. 수학여행은. 두 분 다 안 갔어요. 잡초 뽑고 두드려 맞고 안 가고 학교에서. 결국 학교에서 선생님 다 만날 건데 좋았어요. 그래도 이때 선생님이랑 술도 마시고 일단 맞고 마시면 됐지. 그죠? 자, 그럼 지금 얘네들은 지금 우리가 이제 기억하자라고 하는 특이 사항들인 거고 이제 기본적인 거에서 저 왼쪽에 좀 더 쓸게요. 자, 앞에 의료비하고 혼돈하시면 안 되는 게 해외 교육비는 돼요. 해외 의료비는 안 됐죠. 해외 교육비는 돼요. 자, 대한민국 선진국인가요? 엊그제 올해 트럼프가 확실하게 도장 찍어줬잖아요. 우리나라 트럼프 때문에 개발도상국에서 쫓겨났죠. 그죠? 그럼 지금까지 개발도상국이었다는 거잖아. 그것도 쫓겨났잖아. 안 나가고 싶은데. 근데 무슨 선진국이야. 그죠? 제가 왜 그 이야기 하냐면 국가마다 해외 교육을 장려시키는 국가들은 선진국이 주로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외국의 선진 문물을 계속 기술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유학을 장려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만에 유학 갔다 오신 분들도 꽤 있으신데 세제 혜택은 부모님이 엄청 많이 받아요. 최대한 많이 보내서 많이 배워서 한국에 와서 그 흡수하라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은 신기하게 가서 배워서 그 나라에 정착하고 싶어하고 실패하면 우리나라 돌아오죠.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거지만 하지만 어떻게든 많이 배워와야 되니까 그리고 해외 교육비 이거는 부모가 주더라도 다 자식 부모들이 다 양육하겠죠. 그래서 자녀의 해외 교육비는 교육비 대상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당연히 학교에 등록금은 그 교육비가 되겠죠.
당연하겠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등록금 있겠죠. 그럼 여기에 학교의 수업 교재비도 교육비 대상이고, 그리고 방과 후 수업도 교육비 대상이고, 방과 후 수업 교재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고, 급식비도 교육비 대상이고, 학교 특별활동비도 교육비 대상이에요. 학교 특별활동비 뭐 이런 게 있나 봐. 그것도 교육비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급식비. 밥은 꼭 먹어야 되죠. 자, 그럼 얘는 안 되는 거 생각해 보면, 우리 기숙사 교육비예요. 지가 편하게 근처 자려고 하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통학버스 이런 것들은 교육비 대상이 아니에요. 쟤네들은 교육비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납입할 때에 교육비 공제를 받지 않은 학자금 상환액 있죠. 학자금 대출, 학자금 상환액 이상하나요? 학자금 대출 상환액. 이것도 그분이 참 잘 만들었어요. 이합 전 대통령 있죠. 자, 우리 옛날에는, 그때는 저는 집이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벌었는데, 일반적으로 학교 학비는 누가 대줬죠? 부모님이 대줬어요. 부모님이 어디선 대출 받아가지고 애들 학교 보내줬죠. 그래서 부모님이 세액공제를 받는 게 맞았어요. 자, 요즘 부모님이 빚내가지고 학교 보내주는 학생 있을까요? 왜 부모님이 빚 안 낼까요? A 이름으로 푸른 등대라는 한국장학재단에 하면 지금 현재 이율 1.8%로 해서, 얘로 2몇 %인데 1.8%로 해서 A 이름으로 대출이 나와요. 학교로 그냥 학비 딱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A 이름으로 그 채무자가 학생이에요. A 이름으로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이자가 작잖아.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교육비 공제를 못 받겠죠. 근데 이 만든 취지는 뭐냐면, 그 애가 그 돈 갚는 게 10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인가 뭐 이런 식으로 갚아요. 그럼 10년 뒤에는 일하고 있을 거잖아. 그 일하면서 돈 갚을 때 공제 받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본인이. 옛날에는 부모님이 내줬기 때문에 부모님이 교육비 공제 받는 게 맞지만, 지금은 이제 그 부담이 학생 이름으로 대출이 나와서 가고 있으니까 학생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 받아서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학자금 상환액도 우리는 공제 대상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옛날에는 부모님 이름을 아니까 애 학자금인지 아닌지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은행마다 그냥 상품 이름만 그렇게 냈지, 사실 그 목적이 아니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출에 대한 거 신경 안 쓰고 교육비 냈으면 교육비 공제다 이렇게 빼줬지만, 지금은 뚜렷해요. 왜냐하면 돈 자체를 학교로 보내죠, 학생 이름으로. 장학재단. 그렇기 때문에 학교로 들어가니까 그냥 딱 그 등록금이죠. 그래서 국가가 또 지원을 잘 해주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은 생각보다 많은 도움과 지원을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한테는 아직 안 도와주더라고요. 자, 그럼 우리 지금 교육비는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세액공제가 되는데, 자, 우리 교재의 교육비 세액공제 쪽 왼쪽 페이지에 310페이지에 보면, 자, 일단 교육비의 15%를 공제해 준다라고 적혀 있죠. 근데 그 아래에
부양가족을 보면 대학교는 1인당 900만 원이고 초중고나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는 우리는 1인당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자, 근데 이 한도는 우리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왜냐면 컴퓨터가 300만 원 넘어가면 알아서 300만 원만 들어갈 거예요. 우리는 입력할 때 360, 800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지금 제가 지웠는데 그 한 사람에 들어가는 금액을 합쳐서 써야 돼요. 한 사람한테 들어간 걸. 그래서 중학생이 중학교 교복비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체험학습비가 생길 수도 있고, 교재비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그 다 합칠 때에 교복비는 60만 원이라면 50만 원만 더해야 되고, 체험학습비도 50만 원 납부했다면 30만 원만 더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한도 있는 거는 기억하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근데 제가 50만 원 하면서 제가 빠뜨린 게 생각이 났어요. 우리 교재 적혀서 제가 체크한 건데 바로 위에 의료비 있죠? 의료비에 안경도 의료비 세액 공제가 돼요. 안경도 지금 우리 안경 끼시는 분들이 있죠. 그 안경, 근데 이 안경은 시력 보정용 혹은 시력 교정용 안경이나 렌즈는 1인당 50만 원이에요. 이것도 한도 50만 원이니까 같은 50만 원 한도 라인이니까 생각하기가 좋겠죠. 아마 안경점에서는 이거 잘 해줘요. 그래서 내 단골이면 한번 등록해 놓으면 그 다음번에는 알아서 다 구세청에 전송해줘서 간소화 서비스 자동 나와요. 새로 가는 곳은 처음에 이제 그 사람들 모르니까 안 해줘가지고 이제 연말정산용 떼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한번 하고 나면 그 안경점에서 그냥 자동으로 우리 구세청 간소화 서비스의 의료비에 안경 사용 그 금액을 해서 나오도록 맞춰줘요. 그래서 안경 쓰시는 분들은 안경점에 본인 거기에 등록해 놓고 해두면 자동으로 다 들어갈 거예요. 자, 이게 우리 교육비였어요. 자, 그럼 이제 311페이지 아래에 양가로 4번에 연금보험료가 있죠. 지금 왼쪽에 교육비하고 의료비 보면 세액공제라 적혀 있다가 오른쪽 4번에 연금보험료는 또 특별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적혀 있는데 특별소득공제 국민연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민연금. 그럼 국민연금도 뭐 당연히 우린 전액 다 공제를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액 공제 받을 거예요. 우리 5대 공적연금이라 제가 말하는 거. 그 사람들 다 근로소득으로 세금 내요. 선생들도 근로소득 세금 내고 다 세금 낼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연금보험이고, 그럼 우리가 볼 거는 아래 동그라미 2번에 연금 계좌 있는데 일반 이제 연금 저축이 있고 퇴직 연금 저축이 있어요. 그럼 왼쪽에 여러분들이 뭐라고 적어두냐면 연금 저축 옆에 본인만이라고 적어두시면 돼요. 본인 것만. 옆에 연금 계좌 동그라미 2번 연금 계좌 옆에 연금 저축도 있고 퇴직 연금도 있는데 이거는 본인만 된다. 자, 그럼 퇴직 연금은 여러분들이 퇴직 연금을 납부하나요? 회사가 납부해 준 게 아니에요. 회사가 납부하는데 자, 퇴직금이 근로소득세보다 세금이 싸요. 훨씬 싸요. 세금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제 퇴직연금을 회사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납부해 주면 내가 돈 더 얹어서 130만 원씩 이렇게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30만 원 더 내서 그러면 내가 추가로 부담한 부분만 퇴직연금 지금 세액공제 대상이 되게 될 거란 이야기예요. 뭐 노후를 위해서 내가 돈 이율도 좋고 하면 그게 넣어두는 것도 나쁘지는 않죠. 자, 이건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에 이제 기부금 세액공제로 갈게요. 기부금 세액공제는 교육비처럼 나이 제한은 지금 현재 없어요. 근데 소득 금액의 제한은 있어요. 100만 원 따질 거라는 거예요. 100만 원. 근데 나이는 신경 안 쓴다. 자, 나이 제한되는 문제를 봤다면 3년 이전 거 본 거예요. 그때까지는 기부금제 대상자의 기부금까지 됐는데
이제 본인 건 다 되는 거예요. 본인 거 말고 추가로 가족들께 된다 안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은 기부해야 되죠. 그럼 이 기부금 공제에서는 정치자금 기부는 본인만 돼요. 정치자금 기부는 본인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혹시 정치자금 기부 하시는 분? 왜 웃으세요? 대한민국은 그렇죠. 그죠? 여러분이 커피 마신 그 과자에 부가가치세가 국회의원 월급 가는 것도 싫어하시는데 근데 기부라니, 정치자금 기부라니. 근데 좀 많이 해달래.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냐면 10만 원까지 근로소득자가 10만 원을 주면 기부를 하면 연간 9만 909원을 세액공제해줘요. 그러면 10만 원 기부해도 만 원도 기부 안 한 효과로 나한테 돌아오게 이렇게 훌륭한 제도를 만들어도 안 하더라고.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이에요. 제 친구는 해요. 그래서 내가 왜 했더니 현실상 한대. 그 어디 당에 해? 그랬더니 선거관리위원회에 한대요. 한마디로 당을 믿음가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내가 넌 훌륭한 놈이다라고 했어요. 선거는 해야지.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한다 그러길래 지금 이거는 본인만 돼요. 본인만. 그럼 가족들 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아래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있죠. 우리 세무사 시험은 세무 2급 시험은 세무사가 아니고 세무 2급 시험은 법정 지정 나누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찾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근데 이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이 차이가 뭐냐면 사회의 공익성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자기만의 공익성은 전체 사회적으로는 아니죠. 그래서 전 사회적인 공익성이 있는 건 법정기부금이고 흔히 말하는 제 표현대로 하면 자기들만의 리그. 그거는 우리 지정기부 공익성은 있는 거예요. 여기 올라왔다는 자체는. 자, 그럼 법정기부금은 우리 보시면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거나 국방헌금 전 국민적인 공익성이 느껴지잖아, 그죠? 그리고 그 뭐 천재지변의 이재민 구호금품 이건 저 20살 때부터 느꼈어요. 이재민, 수재민 적혀있길래 그 뒤에 김재민을 법전에 놓고 싶은 거예요. 그 구호금품을 나한테 좀 보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는데. 자, 그리고 4번에 보시면 뭐 사립학교, 기능대학 뭐 이런 거 적혀 있죠. 이건 뭐냐면 학교에 시설비, 연구비, 장학금 주는 거예요. 학교에다가 공익성 있죠. 뭐 사립대학교다, 국립대학교 이런 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학교에 그 연구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이런 거 기부하는 거는 공익성이 크잖아. 그래서 얘는 법정기부금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에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될 게 사회복지법인이 법정이 아니에요. 사회복지법인 중에 전문 모금기관이 있어요. 투명하게 잘하는. 그런 곳이 법정기부금이지 그냥 사회복지법인은 지정기부금이에요. 그래서 전문 모금기관이에요. 분위기가 다들 너무 열심히 공부하시는데 이거 그렇게 안 봐도 돼요. 그냥 있으니까 보는 거지. 대충 보면 법정 바로 알아요. 어떤 문제는 말해주니까 제가 있어서 그냥 우리 상식으로도 봐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앞에 제가 또 학교의 연구비, 교육 연구비나 장학금이나 시설비 주는 거 공익성 있다 그랬죠. 근데 이것만이 아니고 병원에 주는 것도 병원의 연구비, 시설비, 교육비 이것도 공익성이 크죠. 그것도 법정 기부금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 정부 이 사람들 좀 이상, 그러면 안 되죠. 잡혀갈라. 아무튼 이 사람들이 대한적십자사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까지는 제가 쭉 수업해오면서 대한적십자사를 이제 지정기부금이라는 걸 기억하라고 대한적십자사가 뭔 일을 하는지 아시나요? 뭐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정권은 걔네도 좋아하죠. 나중에 여러분들 재난 지역 그 뉴스 하는데 보면 KBS든 MBC든 뒤에 대한적십자사 트럭 지나가는 거 보일 거예요. 지금 현 정권에서 만든 그림이에요. 그래서 법정기부금 단체로 전부 다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적십자사가 법정이에요. 걔네들이 나한테 칭찬들을 별로 없겠죠. 나중에 잘못하면 문씨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문 대통령님이 될지 문씨가 될지는 상황에 따라서 제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중요한 건 대한적십자사가 그래서 법정이 됐다는 거예요. 법정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대한적십자사 운영하는 병원만 법정이었어요. 적십자사의 고유 목적 사업은 지정이었어요. 그냥 제가 말하는 게 지정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닌데 자기들만의 리그 도대체 뭔 좋은 일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자기들끼리 알잖아. 그런 걸 제가 이제 지정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법정은 우리 지금 국민이 다 아는 거 있죠. 법정 기부, 정치자금 기부는 모르겠고. 자, 10번에 보면 우리 특별재난 지역 있죠. 자, 여러분들 특별재난 지역에 가서 일해보시 그 자원봉사활동 하신 적 있나요? 그런 거 하러 가면 거기 부스가 있어요. 그 자기 온 사람 명단 쓰고 하라는 거. 거기에 적으면 그 나중에 연말정산 받을 때에 하루에 5만 원씩 해가지고 자동으로 떠요. 연말정산 간소 서비스 할 때. 그게 하루 8시간 5만 원씩 계산되고, 실제로 만약에 거기 가는데 유류비라든지 뭐 돈 들어간 거 있죠. 그거 제출하면 그 날짜하고 그 맞으면 제출하면 전부 다 우리 기부한 걸로 해가지고 기부금으로 처리해 줄 거예요. 이게 우리 법정 기부금이에요. 자,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은 얘는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법인세를 공부할 때 보면 돼. 왜냐면 이 우리 사주가 우리 회사의 우리 사주가 아니에요. 우리 회사의 우리 사주가 아니고 다른 회사의 우리 사주조합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해봐야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얘는 필요 없으니까. 자, 그럼 이제 지정기부금에서 보시면 제가 사회복지법인 지천한 고유목적 사업은 비영리단체에 자기들의 본연의 목적대로 하는 거 있죠. 전국자유보호중앙회는 쓰레기 줍는 거, 그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지정기부금이면 나쁜 거 아니죠. 학교에서 교육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그 학교 사업 한데 고유목적 사업 잘해라고 기부한 거는 지정기부금이에요. 이 앞에는 시설비, 연구비 이런 말이 포인트였던 거고. 그리고 우리 좀 아래 내려서 동그라미 5번에 새마을운동본부. 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서울 분들이라서 새마을운동 깃발 본 적 없죠? 전 많이 봤어요. 본지 그렇게 오래 안 돼서 강원도 가다 보면 새마을운동 깃발 있고 이쪽에 저쪽에 라이온스 클럽 그 이상 라이온스 클럽이 뭔지도 모르죠. 시골의 양대 산맥이에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 그 농협하고 농협 장장 이 세 사람이 군 의원 할 거라고 막 나오고 그래요 나중에. 근데 좋은 일 많이 해요. 그래야 동네 분들이 어우 이 청년 잘한다고 하면서 이제 키워주겠죠. 그래서 좋은 일 많이 해요. 그래서 새마을운동 고유 목적하고 또 그 학교장한테 주는 거나 그런 거고. 맞아. 9번 지역 새마을 사업 말고 뒤에 보면 불우이웃 돕기 있죠. 불우이웃 돕기 법정 아니에요. 누가 불우하는 이웃인데? 당장 내가 불우하는 이웃인데 난 도대체 누가 불우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라는 건 법정이라는 생각 가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는 지정이에요. 불우이웃 돕기 성금은. 자, 그리고 뭐 아래 사회복지시설이나 제일 마지막에 건강보험공단은 당연히 정말 공익성 안 느껴지죠. 대단한 공단은 맞는데 공익성 못 느끼니까 지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자, 공익성 중에 종교단체. 자, 공익성 느껴지나요? 정말 자기들만의 리그죠. 자기 종교끼리만의. 그렇기 때문에 공익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좀 미미하죠. 사회를 위한 게 아니고 그들만의 신념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으로 나눠요. 한도가 틀리기 때문에. 납부한 금액의 10%, 20%. 그래서 제가 그 절이나 뭐 이런 잘 안 가는 사람들 있죠, 교회나. 근데 이때 되면 또 막 그런 거 받으려고 찡찡거리는 사람들한테 추하게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100만 원짜리 끌어줘봐야 10만 원 가지고 뭐 거기 가서 안 했던 거 해달라고 추하게 그러냐고. 그런 이야기하는 게 그 납입 금액의 10% 가지고 하는 거예요. 50%만 돼도 열심히 하라 그럴 건데. 근데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꽤 있나 봐요. 종교단체. 그죠? 나중에 다 같이 한번 걸려봐야 그 목사님하고 그 자매님하고 같이 힘들어하시고, 그리고 스님하고 그 밑에 있는 신도라 그러나요? 하여튼 전부 다 힘들어질 거예요. 정확하게 해야지. 정확하게. 자, 그럼 이 기부금은 이제 기부금의 마지막으로 이 기부금은 10년간 2월 공제가 돼요. 지금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는데 이것도 본인만 해줄 거예요. 본인만.
2014년 거부터 10년간 공제가 되어서 우리한테 뜨게 돼요. 기부는 많이 하는 게 좋죠. 정말 기부는 많이 하는 게 좋아요. 대한민국은 너무 기부를 안 하죠. 그죠? 저도 그 유니세프인가 그런다고 좀 주군다기보다는 납부는 하는데, 그런데 언젠가 유니세프에서 자기도 뭐 홍보해달라고 팔찌 끼고 돌아다니려 그래서 팔찌 껴봤는데 달랑달랑 그리고 컴퓨터 치려고 그러니까 아프기만 해서 뺐는데, 근데 일단 대한민국은 부의 재분배가 너무 안 일어나기 때문에 기부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부는 많이 하면 좋겠는데, 중요한 건 저도 제 먹고 살긴 힘들어요. 대한민국 단체는 믿음이 안 가는 데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외국에 혹시 믿을 만한 곳 보고는 있는데 어디든 하는 게 좋죠. 뭐 유니세프하고 이런 데도 전부 다 비정이래 지정 기부금 단체들이에요. 버전 기부금 중에 바보의 나눔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여기 혹시 천주교이신 분 있나요? 다 천주교는 아무도 없나? 천주교 바보의 나눔이 수녀들이 하는데요. 근데 전 종교인들이 거기는 손 안 대요. 수녀가 되면서 참 들어가서 죽을 때도 거기서 죽어, 애들 위해서 하다가. 그러니까 어느 종교든 거기 가지고 욕하지 않고 그냥 버전 기분인데도 아무도 말 안 해요.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죠. 저도 바보의 나눔이 뭔지 궁금해가지고 알아봤어요. 근데 그분들이 애기들만을 위해서, 애들을 위해서만 평생을 이제 바치면서 살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천주교 재단을 만들었다는 게 이제 외국 뭐 카톨릭에서 했겠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건가 봐요. 좋은 일은 뭐 종교를 떠나서 다 좋은 일인 거니까, 그죠? 전 대한민국의 모든 종교가 다 들어오기를 원해요. 알라 신도 들어오고. 그래야지 그 신들 생일마다 다 쉬어야지 내가 오래 쉬지. 지금 두 사람 생일만 쉬잖아 우리나라는. 그죠? 두 신이든 두 사람이든 모든 신 다 들어와서 각자의 생일날 다 쉬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자, 이제 우리 좀 쉬었다가 저와 같이 간단한 것만 보고 신용카드가 메인이라서 좀 뺐는데 소득공제 쪽 보려고 하고 컴퓨터 할 거니까 컴퓨터 좀 켜주세요. 자, 쉬었다 합시다.